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한번 갈아엎었어요, 머리. 새로운 머리를 갈아엎고 한번 풀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169페이지. 169페이지에 빛과 생물 들어갑니다. 빛과 생물. 환경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빛이 주는 영향부터 볼게요. 첫 번째,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인데요.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비교를 잘 해주신 분인데요. 양지식물, 음지식물. 빛이 많은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고 빛이 없는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라요. 그늘에서. 음지에서 자라는 잘. 그 차이는 뭐냐? 봤더니 그쵸? 보상점이 음지식물이 작아. 광포화점도 역시 음지식물이 작아. 보상점이 뭔가요? 보상점은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아지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을 보면요, 식물을 보면 기흉발악이 있죠. 기흉발악이 식물을 보면 여기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여기는 엽록체. 그죠? 그래서 빛이 없을 때는 이제 양지식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양지식물로. 이거 양지식물이다 하면은 빛이 없을 때는 이만큼의 CO2를 방출합니다. 이만큼의 CO2를 방출해. 왜? 그쵸?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을 하죠. 이만큼을 방출한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할 거 아니에요. CO2 방출하잖아요. 근데 빛이 없을 땐 얘는 이제 엽록체는 잠자코 있고요. 빛이 점점 생기면 엽록체에서 이제 CO2를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식물 전체로 봤을 때 나가는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광합성을 해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점점 CO2 방출되는 게 줄어들다가 보상점이라는 게 뭐냐? 보상점은 그렇죠. 이렇게 엽록체에서 흡수해서 광합성하는 양하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을 통해서 방출하는 CO2량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쌤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할게요. 보상점은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광합성량과 엽록체에서 흡수하는 CO2량이죠. 그 다음에 호흡량, 미토콘드리아에서 방출하는 CO2량이죠. 이게 같아지는 빛의 세기를 얘기하는 게 보상점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상점. 엽록체에서는 밥을 만들고, 그죠? 포도당 만들고 그걸 여기서 쓰는 거니까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잘 자라지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잘 자라지도 못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야. 보상점에서. 밥 만들어서 쓰고 밥 만들고 쓰고. 그러나 그보다 빛의 세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빛의 세기가 커지면 광합성량이 커지죠. 광합성량이 커져. CO2 흡수하는 게 점점 많아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식물 전체적으로 드디어 그러니까 CO2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나가면 결국 이만큼의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CO2 흡수가 생기는 거야. CO2 흡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Y 축값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 빛의 세기의 최소한의 값을 우리는 광포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포화점. 알겠죠? 광포화점. 자, 양지식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지식물. 자, 그렇다면 자, 가만히 보니까 이게 광포화점에서의 이제 상태라고 하면 광포화점에서 상태라고 그러면 요만큼을 광합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만큼을 썼어요. 지금 이만큼 썼죠, 이만큼 쓴 거니까 요만큼이 남죠. 요 남는 걸 순광합성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순광합성량은 뭐다? 순광합성량은 토탈 전부 다 광합성량이죠. 광합성량에서 엽록체에서 흡수한 CO2의 양. 엽록체에서 한 거죠. 엽록체에서. 만든 밥의 양에서 먹고 쓴 호흡량, 뺀 값이 남는 게 순광합성량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총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총광합성량. 그래서 이만큼 총광합성을 해서 엽록체에서 흡수해서 포당을 만든 다음에 요만큼을 쓰면은 이만큼 남잖아. 그죠? 당연히
보상점 이하에서는 순간합성량 없어요. 순간합성량 남는 거 없어. 보상점 이하에서는. 보상점 이상에서 남잖아. 보상점 이상에서 이만큼이 남잖아요. 이만큼 빗금 친 게 바로 남는 거예요. 이게 순간합성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합성량.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양지식물의 광포화점에서 여기 광포화점에서 양지식물의 광포화점에서 요만큼은 호흡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은 남는 거 순광합성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이 바로 토탈 총광합성량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요걸 좀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양지와 음지를 비교하는데 음지식물은 빛이 적을 때 벌써 보상점에 도달해요. 그러니까 보상점이라는 건 뭐냐면 보상점 이하에서는 못 살아. 이상에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보상점 이하에서는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호흡량이 많기 때문에 못 살아요. 알겠어요? 호흡량과 광합성량을 비교할 때 요렇게 되면은 보상점 이하야. 요렇게 되면 보상점이야. 요렇게 되면 보상점 이상이야. 그러면 A 조건, B 조건, C 조건이 있는데 A 조건 같은 경우는 호흡량이 더 많아? 아니 광합성에서 이만큼 포당을 만들었어. 밥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이만큼 호흡으로 썼어. 그럼 식물에 있는 걸 뜯어내가지고 식물을 깎아가지고 쓸 거 아니야. 막 갈아 먹는 거 아니야. 식물 자기 몸체를 막 깎아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쓸 거 아니야. 호흡을. 그러면 말라가는 거지. 점점 말라가는 거야. 말라 비틀어져 버리겠지. 하지만 이거는 같아. 요만큼 광합성해서 만든 밥을 쓰는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그럭저럭. 무럭무럭 자라진 않지. 마트 그러나 여기는 광합성량은 이만큼인데 호흡은 요만큼 써. 쓰는 건 요만큼이야. 호흡으로. 에너지 만드는 거, ATP 만들어 살아가는 건 요만큼. 하지만 이만큼을 포도당을 만들었어. 그러면 남을 거 아니야. 이거 쓰고 남는 게 바로 이만큼 남는다고 치면 요게 무럭무럭 생장할 수 있는 순광합성량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상점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보상점 이하에서 못 살고 보상점 이상에서 사니까 아니 적은 빛이야. 적은 빛이 보상점이야? 지금 양지식물보다 음지식물이 보상점이 작다. 음지식물이 적은 빛 조금만 줘도 그럴 건 살 수 있구나. 무럭무럭 자랄 수 있구나. 그죠? 네, 그런 차이입니다. 따라서 양지보다 음지식물의 보상점이 작고요. 또한 광포화점도 자, 요게 음지식물인데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은 여기고요. 양지식물의 광포화점은 여기잖아요. 역시 작습니다. 이게 특징이야. 음지식물이 보상점이나 광포화점이 작다. 양지식물보다 작다. 그만큼 적은 빛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 그늘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 그리고 또 호흡량도 상대적으로 이 자료에서 보니까 그죠? 이게 양지식물의 호흡량, 요건 음지식물의 호흡량.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어떤 잎을 가져야 되느냐? 양엽이라고 해서 이제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냥 빛이 강하니까 그걸 받아야 되는 이파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양엽. 그다음 음지식물은 어떤 잎이 필요할까요? 음엽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양지나 음지식물 이거 누가 영향 준 거야? 빛. 양엽, 음엽 누가 영향 준 거야? 빛. 자, 두 개를 비교하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없다고 해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네.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 가지고 하는 거니까. 자, 표피 세포가 모이면 표피 조직이 되죠. 표피 조직은 표피 조직계에 속합니다. 표피 조직계. 그 다음에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있어요. 요건 이제 유조직이면서 기본 조직계에 속해요. 기본 조직계. 알겠죠? 기본 조직계. 자, 여기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두껍다, 얇다. 자, 유조직이 발달되어 있네요. 다시 얘기하면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 발달되어 있네요. 이게 빛이 깊게 투과해서 들어올 수 있다. 연상해 주시면 돼. 양지의 이파리, 양엽. 얘는 음엽이야. 아니, 빛이 약한데 두꺼울 필요가 뭐가 있어? 빛이 약한데. 그래서 이렇게 얇습니다. 두께 보고 판단해 주시면 돼. 두께 보고. 알겠죠? 그래서 양엽은요, 두껍고 좁아요. 빛이 넉넉한데 이렇게 넓을 필요가 있어? 없지. 그죠? 하지만 음엽은 얇아야 돼요. 음엽은 그늘이니까
음엽은 얇은데 그늘이니까 어디서 빛이 올지 몰라. 어느 틈 방울에서 빛이 지금 내려올지 몰라. 그러니까 넓힌 거야. 넓어져! 그래서 넓어진 거야. 넓고 얇다. 얇고 넓다. 음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엽의 특징. 이게 다 빛 때문이야. 빛 때문이야. 빛. 네, 좋습니다. 빛의 세기에 대한 식물의 적응 현상. 양지, 음지, 그 다음에 양엽, 음엽 봤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170페이지에 사이언스 디저트 봐주시면 제가 설명했던 보상점과 광포화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파장에 대한 해조류의 적응입니다. 빛의 파장에 대한 해조류의 지금 계속 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가 뭐예요? 환경이 생물에 영향 준다는데 이때 환경 어떤 거예요? 빛입니다. 빛. 이거 나오면 빛이야. 똑가롱 빛이야. 똑가롱 빛이야. 똑가롱 빛이야. 똑깔홍 빛이야. 근데 빛의 세기가 아니라 파장입니다. 좀 전 건 빛의 세기야. 세기. 양지, 음지. 양음, 음양. 이건 빛의 세기고 이거는 파장이야. 파장. 아, 파장이 뭔가요? 색깔. 빛의 색깔이 있어. 빨주노초, 파남보. 아시겠습니까? 자,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가만 보니까 얘가 700나노미터고 얘가 400나노미터. 이렇게 돼요.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율이 큽니다. 파장이 긴 녀석이에요. 파장이 짧은 녀석이에요.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율이 커. 보세요. 광량이 100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100이었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줄어드는 거야. 제일 깊은 곳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청색광. 청색광. 황색광, 노란색은 요 40m 정도에서 다 바닥났어. 빵이 됐어. 적색광은 한 20m 미만에서 바닥났어. 여기까지, 여기 이상 못 들어가. 여기 이상 못 들어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다? 청색광. 손등에 시퍼런 힘줄이에요, 이거? 정맥이죠. 정맥이 파랗네. 손등에 정맥이 파래. 파란 이유가 뭘까? 실제로도 파랄까? 피부를 째가지고 정맥 보면 파랄까요? 아니죠. 피부 째가지고 정맥 보면 뭐 불구스름합니다. 혈액이 흐르는데 당연히 불구스름하지. 그런데 이 파란 이유는 뭐냐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 중에서 파란색 계통이죠. 파란색, 청색, 보라색. 파장이 짧은 게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투과율이 커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깊게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오니까 다른 색깔이 들어갈 수 없고 그 색깔 계통이 이 색깔 계통이 들어갔다가 반사돼서 나오니까 그렇죠. 힘줄이 아니라 정맥이 퍼렇게 보이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알겠죠? 같은 원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과연 청색광이 가장 깊게 들어가는데 어떤 녀석이 가장 깊은 곳에 살 수 있느냐? 청색과 보색인 녀석이 가장 깊은 곳에 살 수 있어요. 그게 홍조리야, 홍조리. 김, 우뭇가사리, 해인초.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뻘겋습니다. 김밥 풀러가지고 형광등에 비춰봐. 뻘게. 홍조류야, 홍조류. 오케이? 김. 그러니까 홍조류는 어떤 색을 가장 잘 흡수하느냐 그러면 빨간색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 그건 아니지. 이 빨간색이 말이야. 그 빨간색이죠. 이게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면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빨간색을 반사해서 여러분들 눈에 쏘고 있는 겁니다. 빨간색을 싫어해. 빨간색 싫어! 빨간색 반사해. 근데 적색광이 깊게 들어가면 적색광이 싫어!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녹가로 빛의 파장에 따른 분포. 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청색광이기 때문에 보색인 조류, 보색을 띠고 있는 조류가 가장 깊은 곳까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적응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색, 적색과 청색 이게 보색 관계잖아. 갈색은 그렇죠. 요거 예, 황색, 노란색 갈조류가 여기까지 살 수 있어요.
녹조류는 어차피 적색과 이제 보색 관계예요. 미술 시간에 이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가물가물하지만 이제 이렇게 삼원색 해가지고 보색이다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적색과 보색 관계 녹조류. 그래서 가장 얕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게 녹조류고 좀 깊은 곳 갈조류. 가장 깊은 곳은 홍조류인 이유는 이렇게 분포하는 이유는 바로 빛의 파장, 해수에 의한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파장에 따른 해수에, 그러니까 파장에 따른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되셨죠? 네. 자, 순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녹가롱, 녹가롱, 녹가롱. 알겠죠?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빨간색은 여기까지 얕은 곳에서 다 흡수돼 버려. 바다의 물에 흡수되니까 깊게 못 들어가. 그래서 가장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청색광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나오죠. 170페이지 3번. 1조 시간에 대한 생물의 적응 광주기성 나옵니다. 광주기성. 자,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광주기성. 요거. 자, 하루 24시간인데 요걸 이제 한계 암기라고 할게요. 요 한계 암기. 어바웃 한 12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게요. 자, 12시간. 자, 한계 암기라는 게 있어요. 밤입니다. 어두운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한계점. 보시면은요, 요거는 한계 암기의 이하의 암기죠. 안 폈어요. 한계 암기 이상의 암기야. 폈어요. 그럼 무슨 식물이라고 해야 되냐? 한계 암기 이상이면은 낮은 상대적으로 짧아지니까 이렇게 연상해 주시면 낮이 짧을 때 단일 식물이에요. 가을에 꽃을 피우는 거, 가을.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 밤을 잠깐 끊었어. 섬광을 줬어. 밤을 잠깐 명기를 좀 잘랐어. 그랬더니 안 펴. 이상하다. 분명히 낮이 짧은데 낮이 짧으면 꽃을 피워야 되는 식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낮이 짧은데도 안 펴. 암기가 영향을 주는구나. 개화에는 암기가 영향을 주는데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끊어지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암기가 영향을 주는데 어떤 암기여야 되냐면 한계 암기 이상이 지속돼야 돼요. 이상이 지속되어야지 꽃을 피우는 식물이 단일 식물입니다. 한계 암기 이상이 지속돼야 돼요. 한계 암기 이상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계 암기가 요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이 지속돼야지만이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요? 한계 암기 이하에서 꽃을 피웠네? 그럼 낮이 긴 거니까 상대적으로 낮이 긴 거니까 장일 식물이라고 해서 그렇죠?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봄이나 초여름.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안 피죠. 한계 암기 이하가 아니라 한계 암기 이상이니까 안 피는 거고. 잠깐만. 요때 안 폈는데 요때는 폈어. 요때는 안 폈는데 요때 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낮이 짧아서 안 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낮이 짧은데도 폈네? 암기가 영향 준다고 했으니까 어떤 걸까? 이거하고 비교하니까 한계 암기 이하인데 그렇구나. 여기 끊어진 거 보니까 끊어진 건 이제 요거 끊어진 거 연결하지 말고 얘도 한계 암기 이하, 얘도 한계 암기 이하가 되네. 한계 암기에 이하면 지속되는 게 한계 암기 이하면 꽃을 피우는구나. 한계 암기 이하가 지속되면 꽃을 피우는구나. 한계 암기 이하, 한계 암기 이하면은 바로 꽃을 피우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이하가 지속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 그치? 어쨌든 한계 암기 이하에서 꽃을 피워요. 이하에서. 그죠? 끊어지지 않는 한계 암기 이하에서. 지속되는 한계 암기 이하에서 꽃을 피운다.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뭔 또 실험을 합니까? 실험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 글씨가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거를 짜자잔짠 이만큼 암기야. 이만큼 암기인데 암기가 굉장히 길죠. 암기가 엄청 길어. 밤이 엄청 길어. 그런데 섬광을 여기다가 섬광을 줬어. 암기를 끊었어. 자, 요 그림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시고
낮이 짧습니다. 낮이 짧아요. 예, 낮이 짧아.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잘 비교하세요. 요거하고 요거 잘. 요 두 개 비교해봐. 요것도 자, 요거 한계암기 이상에서 꽃을 피운다고 그랬어요. 한계암기 이상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 뭐야? 한계암기 이하죠. 여기가. 그다음에 이것도 한계암기 이하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한계암기 이하니까 지금 꽃을 못 피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거 이만큼 암기가 상당히 긴데 끊어졌어. 중간에. 그런데 끊어지긴 끊어졌어도 이만큼이 보니까 한계암기 이상이야. 한계암기 이상이 지속되고 있어. 요만큼이 한계암기 이상이 지속되고 있어. 그럼 얘는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어떤 조건이든 한계암기 이상일 때 꽃을 피우는 거죠. 이게 단일식물이야. 한계암기 이상이 지속될 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빛을 비췄어. 암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끊었어. 여기서 끊어졌는데 요거는 요만큼 지속된 거, 이만큼 지속된 거는 한계암기 이하인데 이만큼 지속된 게 여기가 한계암기점이니까 한계암기보다 커요. 이상해. 한계암기 이상이야. 이상이니까 이런 경우도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길 끊어버려서 얘도 한계암기 이하고 얘도 한계암기 이하면 꽃을 안 피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여길 끊어버릴게요. 여길 끊었어. 여기 섬광으로 빛을 비췄어. 암기를 끊어버렸어. 그럼 이쪽은 당연히 한계암기 이하죠. 빠뜨거나 이만큼은 지속되는 암기가 한계암기 이상이야. 그럼 이렇게 한계암기 이상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될까? 어떻게 또 예를 들어볼까? 장애식물은 자, 여기다 또 하나 그려볼게. 여기다 그려놓고 한계암기 이하에서 이제 피운다고 그랬는데요. 자, 요만큼 어떻게 할까? 요만큼. 자, 암기가 요만큼이에요. 지속된 암기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명기고 여기 암기야. 펴요, 안 펴요? 피죠? 이 장식물 피겠죠? 한계암기 이하니까 피죠? 예. 근데 이번에는 이만큼 좋습니다. 이만큼 암기인데, 자, 암기를 굉장히 길게 줬어요. 자, 그럼 꽃을 펴요, 안 펴요? 한계암기 이하일 때 꽃을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한계암기 이하일 때 꽃을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장애식물은. 그죠? 근데 한계암기 한참 이상이니까 안 피죠, 당연히. 안 펴요, 당연히. 그런데 여기다가 딱 섬광을 비쳤어. 여기다 섬광을 비쳤더니, 자, 요것도 한계암기 어때? 한계암기 이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계암기 이상. 이건 한계암기 이상이 좀 되기 힘들다. 그냥 뭐 있는 대로 갈게요. 그럼 얘가 한계암기, 요거 한계암기네요. 한계암기. 근데 얘는 한계암기보다 짧죠. 얘는 한계암기보다 짧죠. 이해가셨어요? 한계암기보다 짧아요. 그러니까 한계암기보다 짧아지면 이하면은 꽃을 피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또 딱 빛을 비췄어. 그럼 여기도 한계암기보다 짧아지고 한계암기보다 짧아지니까 한계암기보다 짧아지면 꽃을 피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계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계암기.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 한계암기입니다. 알겠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일식물은요, 지속되는 암기가 한계암기 이상일 때 끊어지면 안 돼. 지속돼야 돼. 지속되는 게 한계암기 이상일 때 꽃을 피우는 게 단일식물이야. 밤이 길어. 그 다음에 장일식물은 한계암기 이하일 때. 알겠죠? 거기 나와 있죠? 암기 지속 시간이 한계암기보다 짧을 때. 이 한계점을 설정해 놓고 이거보다 짧을 때 꽃을 피운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길면 꽃을 안 피우고. 자, 짧죠? 한계암기보다 짧죠? 한계암기보다 짧으면 핀다 얘기예요. 예? 아무리 이걸 길게 해놓고
아무리 뭐 암기를 길게 해놔도 이걸 또 자르고 해서 섬광주에서 한 개 암기보다 짧고 한 개 암기보다 짧고 한 개 암기보다 짧으면 핀다는 얘기예요. 장기식물은 이런 개념입니다. 알겠죠? 와, 밤이 이렇게 긴데도요. 한 개 암기 지속되는 게 한 개 암기보다 짧으면 핀다 이거야.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광주기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꾀꼬리 나오죠. 꾀꼬리 나오면 빛 떠올려주세요. 빛. 아시겠죠? 빛. 빰빠라빰빰빰 빛. 꾀꼬리가 봄이 오면 꾀꼴 됩니다. 우리들하고 비슷해요. 봄이 오면 왠지 이 봄에 벚꽃과 개나리와 철쭉꽃이 굉장히 막 싱숭생숭해지고 막 그러는 것들이 빛입니다. 빛. 아시겠어요? 이 시신경을 이 빛이 자극해서 멜라토닌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호르몬에서 그걸 분비시키면서 내분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식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분비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봄이 오면 이제 기분이 뭐 이렇게 꾀꼬리예요. 특히 여자들이 이제 좀 봄을 좀 이렇게 탄다 하면 이제 꾀꼬리 알죠? 그래서 꾀꼬리는 봄에 남자 스타일의 동물은 송어 보세요. 송어나 노루는 남자 스타일 가을을 타. 가을이 오니까 송어는 인생무상 아니구나 어생무상이구나. 물고기 이제 생이 끝나는데 야 번식하자 얘들아 모여 짝순이 짝돌이 찾아라. 이게 이제 송어입니다. 자, 따라서 동물들 꾀꼬리나 송어나 노루 이런 번식은 빛 명심하시고 빛입니다. 다음 동물성 플랑크톤 땡그라미 치시고요. 동물성 플랑크톤이 하루를 주기로 해서 하루를 사이클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역시 빛입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빛이다. 됐죠? 사이언스 디저트. 단식물과 장기식물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1년 12달 국화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이런 여름에도 국화꽃을 피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국화꽃을 피우게 하려면 이게 국화꽃이잖아, 단식물. 한 개 암기 이상의 암기를 주면 되니까 이렇게 낮의 일부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낮의 일부를 차단해. 그럼 지속되는 암기가 길어지게 돼요. 지속되는 암기를 길게 해. 그래서 한 개 암기 이상으로 만들면 단일 식물이 여름에도 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공급할 수 있어요, 이제 국화꽃을. 이게 바로 단일 처리라고 그럽니다. 단일 처리. 장일 조건에서 단일 식물을 피게 하는 건 그렇죠. 낮을 짧게 하는 건 되니까 검은색으로 덮어버리면 돼. 알겠죠? 이게 단일 처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170페이지 맨 밑에 빛의 방향에 따른 거 굴광성이죠. 식물이 빛이 오는 쪽으로 굽어 자라는 거. 굴광성이 나타나는 거. 빛입니다. 빛. 옥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옥신 써주세요.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줄기 끝에서 빛의 반대 방향. 빛이 오는 쪽에 반대 방향. 빛이 싫어! 그러면서 빛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내려와.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이쪽에 생장을 촉진시켜.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 세포가 생장되니까 빛이 오는 쪽으로 굽는 겁니다. 이것을 굴광성, 양성 굴광성이라고 그래요. 굴광성. 오케이. 잘 안 지워져. 자, 이제 온도입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온도입니다. 자, 온도가 어떻게 생물에 영향 주느냐. 이거 온도. 이거 딱 나온 온도. 계절에 따른 뻥나무의 삼투압 변화, 온도. 자, 온도부터 얘기하면요. 여기가 겨울이야. 북반구니까 여기가 겨울이죠. 겨울. 요때가 25일 크리스마스. 오케이. 자, 요 겨울에 녹말이 줄어들고 포당이 많아져. 녹말은 다당류인데요. 고분자인데 저 분자인 포당으로 많게 해주면 그쵸. 포도당이 많아지면 분자들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증가해요.
농도. 그러니까 포도당, 그러니까 녹말이 포당으로 변하게 되니까 다른 뭐야? 온도. 겨울에 저온이 돼서. 됐습니까? 예, 뽕나무에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꾸면 농도가 진해져. 포도당이 많아지면서 삼투압이 증가돼. 농도죠, 농도. 그러면 얼질 않아, 잘 얼질 않아. 어느 점이 내려가요. 바닷물이 잘 얼지 않고 간장독이 잘 겨울에 얼지 않아서 깨지지 않는 그런 원리. 또는 빙판에다가 염화칼슘 뿌려서 농도를 높이면 녹는 원리. 이런 원리. 잘 안 얼어. 예,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게 하는 그런 빵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온도에 대한 식물의 적응 이거죠. 뭐 곤충들도 겨울에 몸에 막 저분자들이 있어요. 뭐 아미노산, 글리세롤 뭐 이런 그 저분자들을 수를 늘려. 그래서 곤충들이 겨울에도 얼지 않게끔 해서 이제 겨울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봄에 다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겨울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액의 농도를 높이는 거. 얼지 않게. 온도에 대한 적응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단풍 땡고라미 치시고요. 잎을 떨어뜨려 미졸작 낙엽 써주시면 되겠네요. 낙엽. 단풍이나 낙엽. 이거 온도 때문이야. 알겠죠? 빛 아닙니다. 빛 아니야. 온도 때문에 잎에 있는 엽록소 A하고 B 이런 게 파괴돼. 그러면 다른 색소 있어요. 뭐 카로틴이나 잔토필 같은 다른 카로티노이드 계통의 색소가 나타나니까 단풍이 드는 거야. 온도 때문이야. 그리고 낙엽. 이것도 온도가 낮아지면 떨켜를 만들어서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안 그러면 이 나뭇잎이 계속 물을 증발시켜서 나무가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쓸데없으니까 표면적으로 줄이려고 낙엽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또 여우가 나옵니다. 여우야. 자, 여우 그림이 3개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가 제일 이뻐요? 차, 진짜 여우 같다. 전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북극여우입니다. 북극여우. 후덕하잖아 그냥. 등치 좀 있고. 좀 이래줘야지 여우가. 이 붉은 여우 이게 뭐야? 자, 추운 곳으로 갈수록 몸집이 커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명과학 원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덩치가 작을수록 표면적이 커진다. 알겠죠? 요거는 뭐 제가 수능 개념에서도 얘기했고 상당히 많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글쎄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자, 요게 이제 사막여우, 요게 북극여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할게요. 됐죠? 여우니까 여기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다리 4개. 이거 여우 같지가 않은데? 됐죠? 다리가 있고. 자, 1cm짜리 정육면체 여우랑 2cm짜리 정육면체 여우가 있습니다. 얘는 부피는 1이고 표면적은 6이죠. 그 다음에 얘는요, 부피는 2 곱하기 2니까 8이고 그 다음에 표면적은 2는 4 곱하기 6이니까 24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몸집이 커졌습니다.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는 부피도 커졌습니다.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세포 크기가 커진 게 아니죠. 세포 수가 8배 증가했다는 얘기야. 세포 수가. 그 다음에 표면적은 4배 증가했어요. 그죠? 6, 4, 24. 맞습니까? 자, 몸집이 커졌다. 동물이 몸집이 커졌다는 얘기는 부피도 커지고 표면적도 커진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쵸. 단위 부피당으로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위 부피당 6이라는 표면적이 단위 부피당 3이라는 표면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표면적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표면에서는 열의 정온동물의 경우입니다. 정온동물 아시죠? 정온동물의 경우 열을 좀 잃게 되는 거죠. 뜨끈뜨끈한 몸을 이렇게 추운 곳에 두면 이제 몸에 열을 잃게 되는데 그 표면적을 줄임으로써 열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포 수가 8배 증가했으니까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열을 어바웃 8배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열은 8배를 만들어내는데 세포 수가 증가했으니까 세포호흡을 통해서 세포호흡이 8배 증가한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은 4배밖에 증가 안 했어요. 열은 8배 만들어냈는데 열을 8배 만들어내면서 표면적은 8배가 아니라 4배밖에 안 됐으니까 그쵸. 열이 안에 저장이 될 수 있죠. 열이 안에서 많이 저장될 수 있어. 많이 뺏기질 않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추운 지역으로 갈수록 몸집이 커진다 라는 얘기는 그쵸.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추운 지역에서도 적응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반대로 덩치가 작아지면 표면적은 커지는 거예요. 덩치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밥을 씹어 먹는 경우 지방 유화, 쓸개즙에 지방 유화, 그다음에 사탕을 깨물어 먹는 경우, 뭐 이런 등등 있죠. 예, 그리고 몸집이 작을수록 기초대사량이 커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커져. 기초대사량이 커져. 체온을. 어린 아이들이 더 심장박동 빠르고 호흡 속도가 빠르죠. 어린 아이들이 체온이 좀 더 높아요. 왜냐? 몸집이 작으니까. 그만큼 어때요? 덩치가 작으니까 표면적이 커요. 덩치가 작으니까 지금 표면적이 커지니까 열을 많이 손실하기 때문에 물질 대사가 활발해야 돼.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집이 작은 동물들은 굉장히 몸이 뜨겁고 심장이 빨리빨리 뛰어. 작은 새라든가 병아리 아니면 뭐 이렇게 작은 동물들이 있어. 뭐 강아지나 쥐 이런 것들. 오케이. 덩치가 커지면 표면적은 줄어들고요. 덩치가 작아지면 표면적이 커진다. 이거 단순한 거지만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바로 온도에 대한 적응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말단부는 작아집니다. 말단부는 이제 작아진다. 이게 알렌의 법칙인데요. 역시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말단부 이런 거. 몸집이 커지는 거는 추운 지역으로 할수록 몸집이 커지는 건 이제 베르그만의 법칙이고요. 근데 사람 이름은 빠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철새 땡그라미. 철새가 날아갑니다. 계절에 따라 날아가는데 어디 가니? 저기요. 왜 가니? 추워서요. 네, 좋습니다. 온도 때문입니다. 알겠죠? 잠깐만. 아니 컵이 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원샷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렇게 녹차도 맥주 마시듯이. 자, 그 다음에 변온동물 곰. 그러니까 겨울잠 있지 않습니까? 추워지니까. 추우니까 이제 변온동물은 나와 있어도 자기 주변 온도하고 똑같이 되니까 아니 영하 10도인데 지금 개구리가 나와 있어봤자 자기 몸도 영하 10도 되잖아.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 자야 돼요. 곰도 그래야 돼. 곰도 너무 추우면 먹이들도 없고 하니까 그냥 겨울에 자자. 일부 동물은 계절에 따라 몸의 크기 어쩌고저쩌고. 계절형 땡그라미 쳐주세요. 계절형 호랑나비 한 마리를 비교해보면요. 봄형하고 여름형이 있는데 여름형이 더 크고 체색이 짙어요. 온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물벼룩도 써주세요. 예예 물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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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 왜? 이런 것들도 계절형이 있어요. 여름형이 더 커요. 온도 때문이야. 그 다음에 물입니다. 이제 3번, 괄호 3번. 물. 자, 물입니다. 저소조직 땡그라미 치세요. 건조한 지역에 살게 되면 물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필요하죠. 물에 대한 적응입니다. 저소조직하면 물. 그 다음에 수생식물이 뿌리가 발달되지 않다? 통기조직 땡그라미 치세요. 통기조직. 통기, 기똥, 공기가 통하는 조직인데 물에 사는 식물이 물에 이제 뜨려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공기 통로가 좀 있어주면 공기가 좀 들어있으면 물에 좀 뜨겠지 잘. 그리고 또 기체 교환도 용이하겠죠, 그죠? 그래서 물에 대한 적응이 되는 겁니다. 통기 조직. 그래서 저수 조직, 건조한 지역에 사는 통기 조직, 물에 사는 둘 다 물에 대한 적응이 되는 겁니다. 사막에 사는 파충류. 여러분들 사막에도 파충류 삽니다. 건조한 지역에 사는데 물이 손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기 때문에 물 손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딱딱한 비늘로 덮여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식물의 이파리도 뭐 기름기, 이 왁스 같은 거, 큐티클층 이런 걸 맨질맨질하게 발라놓은 거. 이거 물에 대한 손실을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 껍질, 단단한 껍질. 그 다음에 또 알을 까면은 또 이렇게 양막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여간 알. 그러니까 물에다 나면 이 알 같은 거, 딱딱한 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물에다 이제 개구리가 알을 날 때 알에 딱딱한 껍질이 필요 없는데 육지에다 나니까 건조하면 안 되니까. 다 이거 물입니다. 낙타, 물. 캥거루, 쥐, 물.
뭘 캥거루쥐가 오줌을 캥거루쥐가 건조한 데 사는데 오줌을 거의 싸진 않죠. 캥거루쥐의 그 여기 속질이 발달돼 있어. 겉질은 콩팥의 겉질은 사고체하고 보만주머니인데요. 예. 이 속질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속질이 세뇨관하고 집합관인데 이 세뇨관이 상당히 길다는 얘기예요. 캥거루쥐의 콩팥은 여기가 발달돼 있어. 세뇨관이 발달돼 있어. 뭐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물에 재흡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알아두세요. 물에 재흡수가 많이 일어나서 물 손실을 줄이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우리들의 교재 172페이지에 1번 들어갑니다. 자, 기억은 뭐냐? 비생물적 환경 요소다. 비생물적, 아유 당연하죠. 이건 비생물적 환경 요소. A와 B는 모두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이건 동종끼리의 상호작용. 더슨 리사. 이건 이종끼리의 상호작용. 경분공기보. 더슨 리사. 경분공기보. 예,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디귿. 가는 사체나 배설물에 유기물을 보내야 한다. 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게 생물 요소의 3요소입니다. 군집의 3요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 분해자가 되겠네요.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2번. 빛의 세계에 따른 식물 A, B의 광합 성령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각각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중 하나이다. A가 양지, 딱 보면 나와. 딱 보면 나와. 딱 보면 양양 아니죠? 음지식물. 자, 그렇다면 기억. A는 B보다 약한 빛에 적응했다. 그렇다면 A는 B보다 강한 빛에, B는 A보다 약한 빛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B가 약한 빛이야. B가. 따라서 기억 틀렸고. 니은 기억에서 양지식물은 자라지 못한다. 기억에서 요 음지식물보다는 보상점 이상이니까 음지식물은 자라. 이만큼. 여기 순간합성에 있으니까 이익이 이만큼 남으니까 잘 자라. 그러나 요 양지식물 입장에서는 요건 요 빛의 세기가 보상점 이하니까 그렇죠. 보상점 이하에서는 호흡은 이만큼 하고 광합성은 요만큼 하니까 예? 호흡은 이만큼 하고 광합성은 요만큼 하니까 호흡량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호흡을 더 많이 해서 몸을 깎아서 쓰니까 말라 죽습니다.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니은은 A와 B의 모두의 광포화점이다. 니은은 A 식물의 광포화점이 되는 겁니다. 쉽지요? 3번 들어갑니다. 엘니뇨 현상과 관련된 자료다. 엘니뇨? 요거는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빔이 말을 안 듣는 건 예, 그만 까부시죠 이런 뜻입니다. 자, 3번 엘니뇨 현상인데요. 보통 3년에서 뭐 7년. 그럼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엘니뇨가 어쩌고 갈라파고스. 우리는 지금 생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학. 그죠? 이로 인해 바다 이구아나? 선호하는 먹이 녹조류와 홍조류는 사라지고 소화하기 힘든 갈조류만 남게 돼요. 바다 이구아나? 최대 90%까지 굶어 죽게 된다. 갈조류는 생산자다. 조류,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 녹가롱! 이거 바다의 식물입니다. 바다의 식물. 조류라고 그래요, 조류. 생산자. 바다 이구아나? 이거 식물, 생산자를 먹으니까 그렇죠. 소비자니까 소비자는 종속 영양 생물이 되는 거죠. 식물은 독립 영양입니다. 식물은 독립 영양. 3번 기억은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준 결과로 나타낸 현상이다. 녹조류와 홍조류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 환경이 바뀌었잖아. 4번 니은은 반작용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니죠. 왜 죽었어? 니은이 바다 이구아나? 왜 죽었지? 그렇죠. 먹이가 없으니까. 식물이 없으니까. 쥐들끼리. 그렇죠? 생물들끼리. 결과죠. 5번. 그렇죠? 온도는 비생물적 요소. 네.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수심에 따른 해조류 AB의 분포 범위와 빛의 도달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녹조류와 홍조류. 자, 우리 알고 있습니다. 녹가롱, 녹가롱, 녹가롱. 자, 눈이라고 쓸 뻔했어요. 눈가롱. 자, 녹가롱.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건 청색광, 적색광 중에 청색광이 되겠죠. 이건 적색광. 뭐 문제에서 힌트 줬으니까 그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홍조류다. 오케이. 니은 기억은 니은보다 파장이 길다. 파장이 짧을수록 깊게 들어간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더 짧아요. 디귿 B의 몸은 니은과 같은 색깔을 나타낸다. B의 몸은 녹색, 니은은 적색, 보색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5번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우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여우 싫어. 자, 이것은 온도입니다. 온도. 너 마음에 들어?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했다. 잎이 가시로 안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 죽죠. 건조하니까. 물이네요. 물. 2번 빛. 3번 빛. 국화와 코스모스. 이게 단일식물이죠. 광주기성 배웠죠. 4번 해조류는 수심에 따라 빛의 파장. 빛. 됐죠? 5번 온도. 얘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죠? 6번 들어갑니다. 어떤 나무의 계절에 따른 세포 내 탄수화물 함량과 삼투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녹말과 포당 중 하나다라고 하네요. 자, 겨울철에 고분자가 많아야 돼, 저분자가 많아야 돼. 고분자를 쪼개가지고 저분자 많게 해줘야 되니까 이게 포도당이고, 이거 안 보이잖아, 이거. 이거 녹말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녹말, 맞소입니다. 니은 삼투압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겨울철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온 온도 되겠습니다. 디귿 12월에서 2월에 세포 내 B의 함량을 높게 유지하는 이유는 그렇죠? 삼투압을 높여서 세포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